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26일자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집 내용들입니다. 일중관계가 좀 최근에 이슈가 되겠죠. 미일 정상 전화통화 긴밀한 연계 확인 11월 25일 시사통신에서 미 트럼프 미 행정부 고정 메뉴 뉴스가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테러 지정 착수 하마스 지원 비난 트럼프 정적 기소 기각 전 FBI 국장과 뉴욕지 법무장관 미 지방법원 EU 디지털 규제 재검토 미 철강 관세 협의와 연동 시사 트럼프 황금주로 US 스틸 이사를 선임했답니다. 질문,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미일 정상 전화통화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는데 대만 유사를 꺼내지 않았다면 시진핑하고의 통화에서 미국 이익에 가장 제약이 되는 것이 시를 내년에 만나는 목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카이치는 시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이라고 상상을 요거는 좀 해봅니다. 시진핑과 통화, 트럼프, 다카이치와 곧 통화, 중일, 중재 목적, 양은하, 뉴스 1에서 11월 25일 오전 10시입니다. 일본 언론, 오늘 전화회담 최종 조율 중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의 시 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대만이 중국으로 복귀하는 것은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중요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 의미 있는 통화를 했다고 글을 올렸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진은 요코스카인가요? 미 해군 기지 일본에 있는 갈 때 전용 헬기에서 내려서 가는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다른 뉴스로는 트럼프 다카이치 전화통화 중일 갈등 논의 여부는 언급 안 해라고 헤럴드 경제 쪽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이 나왔네요. 미일 정상이 전화협의, 대만 문제 논의, 트럼프 씨 측 측에서 제의. 이게 언론 뉴스가 보도되면서 말들이 다 달라집니다. 11월 25일, 요거는 11시 10일 아사히 신문이 약간 늦게 내보냈네요.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 전화로 협의했다. 수상의 대만 유사를 둘러싼 발언에 중국식 반발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협의했다고 보여진답니다. 협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한 수상에 의하면 전화 협의는 트럼프 씨 측으로부터 제의가 있었다. 트럼프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협의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씨와의 협의 후 SNS에 투고해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는 지극히 강고하다고 했지만 대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24일의 미중 정상회담 전화협의에서는 시시는 대만이 중국으로 회귀하는 것은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해 대만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강조했다. 일중의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견제라는 견해도 나와 있었다. 미국의 글래스 주일대사는 21일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면회 가오시 수상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합성된 사진인데요. 미일 정상회담일 때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최근 대중감정 악화, 일본은 한중 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와다 가츠미라고 산케이 매일신문과 에코노미스트가 합동으로 발간하는 것 같아요. 11월 25일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가끔 한일령이라는 말을 접하기도 한다. 중국이 한국 제품과 문화에 제한을 둔 한안령에 빗댄 것이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이 계기였다. 발단이 된 것은 2016년 7월 결정된 주한미군에 대한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배치였다. 북한의 같은 해 1월 핵실험 등으로 한국이 배치 수용으로 돌아섰다. 표적이 된 것이 사드를 배치하는 용지 매수에 응한 롯데그룹이다. 한반도 원문은 조선반도입니다. 평화에 중국 기대 못해. 이게 일본 언론의 관습이죠. 지금도 그 일제 때 쓰던 조선반도라는 말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현저한 변화가 대중감정의 악화다.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이야기되었었다. 중국이 2015년 연 대일 전승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한 정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배경에도 그런 기대가 있었다. 한반도 평화에도 가장 중요한 나라를 비정기적으로 두고 있다. 2014년에는 미국이 49%, 중국이 35%였지만 2025년에는 미국이 71%, 중국이 16%였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미국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서울 번화가 반중 시위, 최근에는 서울 도심 번화가 등에서 노 차이나나 CCP 아웃 등을 외치는 반중 시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를 보고 있지만 이른바 반일이나 반미로 불리는 시위를 번화가에서 본 기억은 없었다. 중국의 대일보복 관세는 중국 봉쇄를 만들어낸다. 전 미국 대통령 보좌관의 견해. 가오시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엑스퍼트 P라고 돼 있네요. 이집과 맡기고 재미 저널리스트 11월 25일입니다. 대만 유사시가 존립 위기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 거세지는 중국의 대일보복 공세를 지식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번역은 안 돼 있네요. 더 앵저 directed at Tokyo may be a part of that. 도쿄에 대한 분노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 같네요. 워싱턴 포스트지 11월 19일. 일본 우익 세력에 의한 역사 역행이나 외부 세력이 중국의 대만에 손을 대는 것,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사닷컴 11월 23일. 요거는 왕이가 한 얘기죠.
그러나 대립이 길어지면 일본은 미국이나 입장을 같이 하는 파트너국과 제휴를 보다 긴밀히 도모할 것으로 보여진다. 브룸버그 11월 22일 요거를 인용을 했는데 전문가의 보충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 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거센 보복 공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동을 취할수록 어떠한 집단 방위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의 행동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봉쇄를 만들어낸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중국 전문가 라나 미터 씨는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미국의 대만 지원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일본에 대한 분노는 미국의 대만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전략의 일환이라며 중국 정부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매우 강하게 최대한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낙하손의 히로후미 한국 총리와 회담 협력 촉진 역할을 하겠다. 양호했던 대중감정의 악화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일찍이 일어난 일이다. 경제력을 붙인 중국이 쌩까꾸 제도를 둘러싸고 도발적 행동을 취해 남중국해 등에서도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대중인식은 점점 악화했다. 한국에서의 최근 인식 변화는 놀랍기만 하다. 변화가 급격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현재로서 관찰로서는 배회주의적인 반중 시위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 감정이 호전될 요소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교도통신이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앞에 뉴스의 연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해 놓고 깜빡했네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언론기관 기자 출신으로서 한국 주재원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읽고서 느껴지는 것은 반중과 혐중은 구별되어야 한다. 반이 이성적이라면 혐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반중 집회의 이름으로 혐중을 유도하는 그 시위의 뒷세력이 의문스럽다. 좀 속 시끄럽게 자꾸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도 쟤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중국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반중 시위가 일반 시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다. 의도하지 않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중 시위하면서 친중 애들이 위장 반중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밑에 행동대원들은 모르지만 저 꼭대기 애들은 뭔가가 대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 참 그런 상관관계 논리들은 참 어렵네요. 이란, 한일 아주 그냥 이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하는 게. 협력위원회의 일본 측의 회장 대행을 맡은 낙하선의 히로후미 전 외상은 24일 서울에서 한국의 김민석 총리와 회담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향한 협력의 필요성에 일치했다. 낙하선에는 자신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선대 본부장을 맡은 경위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 다카이치 정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게 한국 정부가 밝혔다. 낙하손의 씨는 아버지이자 지한파로 알려진 고 낙하손의 야스히로 전 총리를 거론하며 자신도 양국 관계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대화 창구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한일 우호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한파, 친한파라고 또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그런 낙하손의 아들이 와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정치가 가업이 된 것 같습니다. 가업. 와가지고 잘해봅시다. 이렇게 또 협력을 촉구하러 왔습니다. 일중간 갈등이 있는 사이에 주한 일본 대사도 참 좋게 꼭 필요하다. 한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직접 한일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와가지고 잘해봅시다 하고서 손을 내밀고 있네요. 취득자의 3%가 해외 거주, 도내 신축 맨션, 국교성 조사, 지지통신 내정부에서 11월 25일 10시 21분입니다. 국토교통성은 25일 신축 맨션의 취득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했다. 올해 1월에서 6월 도쿄 시내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중 해외 거주자의 비율은 3%였다. 또 지난해 1월에 상반기 등기된 도내 신축 아파트 중 주소를 불문하고 1년 이내에 매매된 비율은 8.5%였다. 단기 매매가 맨션 가격 급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카네코 야스유키 국교상은 같은 날의 가거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실수요를 근거하지 않는 투기적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 부동산 협회와 제휴해 대책에 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른 뉴스는 새 아파트 1억 5천만엔 넘어 도쿄 23구 과거 두 번째로 높게 10월 달에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로 하면 그냥 15억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몇 평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폭등하게 부추기는 게 외국인 투기 세력이다라고 일본도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고 이것도 대중국인 견제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좀 외국인 취득 허가제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지. 근데 그거 일일이 누가 감시할 거야? 그것도 문제고. 참 우리나라 아파트를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부르죠. 대단지 같은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 몇 동 있는 데는 좀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택공사 같은 데서 지금 뭐 현립 이런 데 아파트 맨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봤습니다. 일정부 유엔의 소환성부 중 다카이치 비판 근거 없어 일본도 여러 각도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네요. 유진우 조선비자에서 11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유엔서 대만 발언 공방 중 대만 개입은 침략, 일본 사실관계 왜곡 호도했다. 뭐 이게 압축인데 누구죠? 고이즈미 신지로 또 고이즈미 전 총리의 또 아들이죠. 뭐 농림수산장관도 하고 이렇게 여러 장관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수상이 되기 위한 수업들을 쌓는 작업.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전문으로 커가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정치 체제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는 이시가키 섬에 있는 육상자위대 기지를 시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도를 보면서 브리핑을 듣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중국 측 여론전 퍼블릭 오피니언 워페어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대만을 둘러싼 양국 시각차가 워낙 커 당분간 유엔을 무대로 한 외교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한 일식당인데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판매 중단한다고 안내문을 써붙인 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경험 예측과 가정 예측, 이게 어저께 제가 칼럼식으로 한번 써본 건데, 또 혼자서 그 혼술에 혼밥하다가 그냥 생각난 게 있어서 경험 예측과 가정 예측 두 번째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귀납이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이라는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그 옛날하고도 별난 게 별로 없는데, 귀납은 개별적인 사실이나 사례를 관찰하여 그 속에서 공통되는 특징이나 규칙을 찾아내고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도출하는 논리적 방법을 말합니다. 즉 여러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 결론으로 나아가는 추론 방식입니다. 저는 이거를 상관관계 논리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연역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인 원리, 법칙, 명제 등에서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추론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하여 있고, 즉 일반 명제에서 구체적 결론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원리, 법칙, 명제 이런 것들을 저는 통틀어서 원인 가정을 생각한다. 이런 거로 저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책을 접하면서 귀납과 연역이란 생소한 단어의 뜻풀이에서 전혀 이해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 아마 그게 사춘기였을 때 같아요. 한창 고등학교 때인가. 먹고 살기도 좀 바빠서 딴 공부해야 되는데 사춘기 때는 그런 단어에 관심을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나 싶다. 생존이란 현실 속에서 그건 수십 년을 잊고 살았다. 귀남을 경험 예측이라고 한다면 연역은 가정 예측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귀남은 동양적 철학을 의미하고 연역은 서양적 철학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외곽은 서구화되었지만 정신은 아직도 동양적 사고방식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서 간 대화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닐까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동양 철학을 대표하는 동북아시아 한중일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건 아마도 서양 철학의 역량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어쨌든 동서 철학을 다 이해해야 지구적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좌우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자 한다. 일반 소주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는 야 인간이 왜 양손이 있는 줄 알아? 왼손과 오른손이 있잖아. 그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야. 그리고 뇌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 좌뇌는 논리적이라고 그러고 우뇌는 좀 감성적이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저는 풀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한 70이면은 뭐 지천명은 뭐 보통 40에 노자는 한다는데 아직 70이 됐는데도 지천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의 문제죠. 그거의. 혼밥 혼술을 돕는 휴대폰이라고 또 하나 수필같이 써봤습니다. 고령화 세대이다. 혼자 혼밥에 혼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주로 고령 세대이다. 거기에 저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젊은 층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반 식당은 주로 4인용 탁자가 매장에 놓여 있다.
그게 과거는 표준이었다. 모임을 한 부류가 식당에 들어오면 4인용 탁자를 붙이면 쉽게 좌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혼밥 혼술을 하는 늑다리 중 눈에 띄는 모습은 구부정하게 등이 굽어진 모습이다. 개인적으로 굽어진 등이 아닌 상태로 혼밥 혼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나도 늑다리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시장골목 순댓국집에서 혼밥 혼술을 하는 식당은 4인용 탁자지만 혼자 오는 손님은 혼자 사용하게 한다. 식당 밖에 대기 손님이 있어도 합석을 시키지 않는다. 가만 생각해보니 4인용 탁자가 좀 작은 규모다. 편하게 들고 가시라 그런 얘기죠. 혼자 오시더라도. 내 덩치를 보아서도 혼자 차지하고 먹는 편이 편하다. 뭐 큰 덩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혼밥 혼술을 하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인 것 같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인 것 같다. 그들은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을 보면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식사 및 음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식사하면서 절대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반주로 즐기는 세주와 대화할 뿐이다. 늑다리 남녀의 부부 같지 않은 모습도 힐끗힐끗 보면서 말이다. 이렇게 한번 어저께 혼밥 혼술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일기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헌 같은 위법 지시 거부, 법적 근거 마련, 공직사회 환영, 박진영, 박수찬 기자가 세계일보 11월 25일입니다. 공무원법 복정 의무 삭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 입법 예고 후 정부안 연내 발의키로 관건은 세부적 위법성 판단 기준, 인사처 향후 시행령에 담을 방침, 소속 상관에게 의견 제시 가능, 박정희 때 삭제됐던 내용도 부활, 국방부 위법명령 거부 개정안 창성, 국방위선 여야 결의체로 일단 보류.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조금 편향적일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주인이 되는 나라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고요. 뭐 기사 제목에도 있지만은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군인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잘 키워라 그런 얘기지. 뭐 대도 않는 놈들이 상관을 해가지고 하는 게보다도 그 체제, 그러니까 이런 법보다도 군의 인사 체제, 이런 인재 양성, 이런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론, 이런 교육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개정안 브리핑 박영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공무원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 핵심은 복정 의무를 지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것이다.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나선 여당,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닮았다. 김정한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1월 26일 06시 새벽에 띄웠습니다. 조직 개정안 초안 발표, 법원 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 신설, 이위원 13명이 법관 인사 심의 의결, 대법원장 몫은 1명뿐, 외부 인사가 법관 임명 좌우, 남미 동구권 독재 정권과 같은 방식, 차베스 정권 때 정부가 정권에 장악된 베네수엘라는 지난달 30일 비영리단체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의 2025년 법치주의 종합지수에서 조사 대상 143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르반 총리가 장기 집권 중인 헝가리는 지난 2023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해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 동결 등 제재를 받았다. 민주당 사법행정 TF팀 초안과 문제점, 법원 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친여권 인사 다수인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법행정 자각 가능, 사법부 독립권 침해로 인한 위헌 논란, 사법행정위 심의 의결 통한 법관 인사,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친여 성향 법관 중요보직 임명 우려, 법원장 추천제 부활, 김명수 사법부 시절 시행했으나 인기투표 논란으로 폐지, 전국 법관대표회의 각급 법원 판사회의 역할 강화, 각급 법원 판사회의 경우 자문기구에서 심의 의결기구로 격상, 사법행정이 소수 진보 성향 법관들이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